안녕하세요. 지난 일부 시간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 지평선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우회하는 대안으로 나온 가설이 급팽창 이론이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부 순서에서는 급팽창 이론은 그럼 좋은 과학이론의 모델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급팽창 이론의 등장 배경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동아 사이언스에서 올린 토막 기사 하나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해당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주의 탄생을 설명한 빅뱅 이론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빅뱅 이론은 세 가지 치명적인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초기, 우주가 식으면서 극이 하나뿐인 자석 입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에서 발견하지 못했죠. 이를 자기 홀극 부재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 찢어지거나 수축해 사라지지 않으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밀도로 태어났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우주의 평탄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65년 미국 벨 연구소 과학자들이 우주 초기의 빛, 즉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모든 지점의 온도가 정확히 2.7켈빈으로 같았습니다. 심지어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없는 먼 양끝 지점의 온도도 같았죠. 이를 지평선 문제라고 합니다. 이를 빅뱅의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초기 우주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커졌다는 급팽창 이론만 있으면 빅뱅 이론의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즉, 만약 초기 우주가 서서히 커진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커졌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팽창으로 원시 입자가 멀리 퍼져 희석돼 버렸고 서로 다른 두 입자들이 급팽창 동안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온도가 같아졌던 겁니다. 마침내 급팽창 이론은 간접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빅뱅의 지평선 문제, 자기홀극 문제, 평탄성 문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급팽창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사를 비롯하여 현대과학계가 빅뱅의 모습을 이와 같이 종 모양으로 바꾸어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급팽창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하얀색 부분, 곧 무엇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부분이 바로 빅뱅 초기 급팽창하고 있는 순간의 장면이라고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컴퓨터 그래픽 상상도입니다. 즉, 현대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에 더해서 우주의 초기 시절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다는 급팽창 우주론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팽창은 증명된 팩트가 아니고 현대과학이 신앙처럼 믿는 내용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곧 현대과학은 빅뱅 직후 짧은 시간에 특이점의 부피가 적어도 10의 78승배 팽창하였으며 이 급격한 팽창은 10의 -34승초에서 10의 -32승초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급팽창 이론 혹은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발생 초기에 매우 급속한 팽창을 가정한 것이며 현대과학은 이런 급팽창 가설을 통하여 지평선 문제 등 빅뱅 우주론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믿으므로 나사는 빅뱅 초기 혹은 직후 우주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상상하여 위와 같이 그 개념을 종 모양으로 고쳐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급팽창 이론은 과연 좋은 과학 이론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급팽창 가설을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은 전체적으로 기원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과학이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의 작동 원리를 실험과 관찰로 증명해 나가는 분야인 실험과학, 작동과학이 있고 우주의 기원물질, 생명의 최초의 탄생을 다루는 분야인 기원과학 혹은 역사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원래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어 밝히는 과정입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며 실험을 통해서 이론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일련의 방법론적인 과정이 곧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실험과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원과학은 우주와 생명체를 비롯한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황 증거에 의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추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험과 관찰로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예로부터 자연과학이란 피조세계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실험과학, 작동과학의 분야였지만 오늘의 현대 시점에서는
빅뱅과 생명의 우연 발생을 대전제로 하는 기원과학이 과학의 주된 분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현대과학은 생명은 무기물로부터 우연히 생겨나왔다는 화학 진화, 생물은 오랜 기간 동안 우연한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현재의 다양한 생물종으로 분화, 진화되어 왔다는 생물 진화, 그리고 우주는 한 특이한 점이 우연히 폭발하여 지금의 별과 은하들이 되었다고 하는 우주 진화를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을 그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났던 기원에 관한 연구, 곧 역사과학, 기원과학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과학이론이란 어떤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물리의 법칙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과정은 먼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컨대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사과를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이 사과는 금방 땅으로 떨어집니다. 100번 던지면 100번 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100번을 던져 올리면 94번 내지는 97번 정도까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6번이나 3번은 땅으로 떨어지는 불규칙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0번이면 100번, 100만 번이면 100만 번 동일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과학이론의 모델에는 먼저 가설을 세우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혹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큰 질량을 가진 물체에 당기는 힘이 작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지구라는 훨씬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사과라는 이 작은 질량의 물체를 당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 이런 일련의 사고 실험을 가설로 세우는 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가설을 실험과 관찰로 증명해 나가는 절차를 뒤따르게 됩니다. 즉, 먼저 세워진 가설이 반복되는 실험을 통하여 검증이 되고 그 결과가 예측과 잘 맞아들어가면 그때 이 가설은 하나의 이론이 되고 이제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공식을 통하여 이중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뒤따르게 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발표된 하나의 이론이 세월을 두고 실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반복되는 관찰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하나의 예외도 없이 증명될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이론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과학 법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과학 이론이 세워지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급팽창 이론의 경우 어느 단계에 이런 과학적 이론 구축의 프로세스가 담겨 있을까요? 급팽창은 급격한 우주 팽창이라는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온 이론인가요? 아닙니다. 급팽창 이론은 우주가 탄생 당시 빛의 속도를 수백만 배, 수억 배 뛰어넘는 급격한 폭발 직후에 팽창에 의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즉, 빅뱅 초기의 단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추측입니다. 관찰로 시작된 의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기존 이론의 문제를 이러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내놓은 우회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학의 방법 프로세스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나쁜 과학의 예가 바로 이 급팽창 이론입니다. 더구나 급팽창 이론은 증명 내지는 반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신의 존재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가 반증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받아들인다면 태초에 단 1회 일어났던 특이점의 폭발과 급팽창도 반증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과학이 아니라고 해야 서로 공평한 것이겠죠. 두 번째, 급팽창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급팽창 이론은 이런 급격한 팽창을 가능케 한 에너지의 출처에 대해 말하지 못하며 이런 급팽창을 일으킨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겨나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작용하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급팽창 가설은 현존하는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최초의 대폭발을 일으켰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는 현대과학의 우주론은 급팽창을 일으킨 에너지의 원천도 그 존재의 이유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작용으로 미룰 뿐입니다. 가히 틈새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부를만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교를 가리켜 틈새의 하나님이라고 빈정대듯 말하듯이 무신론적 진화론에 기반한 급행창 이론에 대해서도 그럼 틈새의 암흑에너지란 말인가? 하고 되물어도 세속과학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급행창 이후에 급행창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는지 현대과학은 알지 못하며 또한 급행창이 멈춘 다음 감속을 일으켜 등속팽창을 하게 된 메커니즘 역시 현대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우주의 가속팽창 주장이 대세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끝부분이 살짝 들려 나팔 모양으로 넓어져가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를 현대과학은 주장하기를 약 70억 년 전부터 우주는 가속팽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처럼 종 모양으로 그리게 된 것이고요. 이 역시 가속팽창을 일으킨 메커니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초신성 폭발을 적색 편의로 해석하면 가속팽창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게 또 2011년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된 주장입니다. 한편 급팽창 이론은 그 흔한 정황 증거도 내놓지 못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제시하는 몇 가지 증거, 곧 우주의 팽창,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수소, 헬륨 원소 구성비의 예측 등은 모두 정황 증거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적색 편의가 도플러 효과 때문이라는 가정에 기반해 있고 허블 법칙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립됩니다. 은하의 거리는 별의 연주 시차만 가지고는 300광년 이상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광성의 밝기 변화와 절대 밝기 사이에 비례적 상관관계를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냅니다. 더구나 변광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더 먼 은하의 경우는 모든 초신성의 절대 밝기는 동일할 것이라는 증명될 수 없는 전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우주 배경 복사는 태초의 빅뱅 시의 온도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합니다. 그리고 우주 시간으로 1년에 얼마나 되는 비율로 냉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의 우주 온도를 측정해서 빅뱅 당시의 온도와 매년 냉각하는 속도를 대입하여 얼마나 되는 세월 전에, 혹시 138억 년 전에 폭발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점은 빅뱅 우주론 전부가 이런 정황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황 증거는 배심원, 검찰, 판사의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다른 점입니다. 즉 정황 증거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실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판단 주체에 따라 그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급팽창 이론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설명 중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급팽창 이론은 코넬 대학교의 앨런 구스를 비롯한 이론 물리학자의 공헌으로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되었다. 물리학자들은 급팽창 이론이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같게 보이는 이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고르게 분포하는 이유, 우주가 평평한 이유 및 자기 홀극들이 관찰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한다고 믿는다. 다만 급팽창 이론에 대한 자세한 입자 물리학적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위키백과 설명의 마지막 문장, 믿는다 라는 부분과 급팽창 이론에 대한 입자 물리학적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팽창 이론은 입자들이 급격히 팽창하는 빅뱅 순간의 현상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빅뱅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 지평성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우회하는 대안으로 나온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14년에 전세계 언론이 흥분에 겨워 서로 퍼나르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빅뱅과 급팽창의 증거인 중력파가 드디어 발견되었다 라는 기사가 그것인데요. 거의 모든 세계 언론이 흥분 상태로 앞다투어 전했던 그 뉴스가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허구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나와 사람들을 다시금 아연케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급팽창 이론이 좋은 과학 이론이 아닌 이유는 기존 이론의 문제를 회피해 가려는 덧붙이기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과학 이론은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합니다. 예컨대 전자기의 법칙, 연력학 1법칙, 2법칙 등은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법칙이 된 이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의 과학이론이 특정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다가 그 이론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면 그 이론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이론이 수십 가지, 100가지 자연현상을 설명하더라도 단 한 가지, 그 이론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만나면 그 이론은 버리고 처음 가설 단계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이론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다가 어떤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를 우회 혹은 회피하는 다른 이론을 덧붙일 경우 그리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천동설 주장에서 주전원이라는 존재가 꼭 그랬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천체와 행성들의 움직임이 지구를 중심으로 완전히 동그란 원, 즉 똑바른 정원의 형태로 회전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이 별과 은하의 똑바른 원, 즉 정원적 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주 궤도상에 조그만 원을 그려 덧붙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떤 행성과 어떤 별은 주 궤도 위에 있는 조그만 원을 스스로 작은 궤도를 그리며 돌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기존의 문제를 회피, 우회할 수 있는 이론을 덧붙인 것이죠. 이것이 주전원의 개념입니다. 이 주전원 개념은 이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천체의 궤도는 정원이 아니라 타원형의 궤도라는 것을 밝혀내기까지 수백 년간 과학계의 정설이었으며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도 한때는 주전원 46개를 주 궤도상에 덕지덕지 붙여 넣어야 겨우 궤도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급팽창 이론은 천동설의 주전원처럼 빅뱅 이론의 문제를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피, 우회하기 위해 근거 없이 그냥 덧붙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물리법칙은 중력의 법칙, 이는 mc제곱처럼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급팽창 이론은 과학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폴 슈타인하르트 등 현대 과학계의 네로라 하는 초인류급 과학자들이 급팽창 이론에 등을 돌려 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온라인 과학지에 실린 2017년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주 급팽창 이론, 도전에 직면하다. 가장 최신의 천체 물리학 측정과 이에 연결된 이론적 문제들이 초기 우주론에 있어 오랫동안 번영을 구가해왔던 급팽창 이론의 도전장을 내밀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필요를 제시하다. 이 기사의 공동 저자로 표시된 과학자들은 오늘날 현대 과학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학계의 거물들이라는 점이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중 폴 제이 슈타인하르트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 교수이자 프린스턴 이론과학센터의 소장으로서 입자물리학, 천체물리학, 우주론 및 응축물질 물리학의 문제를 포괄하는 분야의 권위자이며 아브라함 로브는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의 학과장이자 하버드 블랙홀 이니셔티브의 창립이사이며 또한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이론 및 개선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폴 슈타인하르트와 동료 프린스턴 물리학자 안나 이자스, 하버드 천문학자 아비 로브는 급팽창 이론을 비판하는 글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게재하며 급팽창 이론을 경험적 과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빗나간 아이디어로 규정함과 동시에 심지어 급팽창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칼 포퍼가 제안한 반증주의를 거론하며 과학이론은 근본적으로 실험 결과가 이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반증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과학이론이 비로소 되는 것인데 급팽창 이론의 경우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과학이론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나 폴 슈타인하르트는 2011년부터 줄기차게 급팽창 이론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지어 급팽창 이론은 틀렸다 라고 하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사가 빅뱅의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종 모양으로 그린 이유는 빅뱅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문제, 지평선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급조된 급팽창 이론 때문이었으며
이런 급팽창 이론은 그 자체로서 썩 좋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까지 논증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물리학에서 어떤 아이디어는 강력한 실험적 또는 관측적 뒷받침이 없다면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가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대 넓얏, 곧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대 깊지, 곧 영적 대화를 위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진화론자들과 대화를 위해서는 빅뱅의 그림이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알고 대하면 훨씬 전도하기에 유익하리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나사가 빅뱅의 그림을 고쳐 그린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